아들의 영정 앞에서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아주 잠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순례는 보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갈고 닦은 그 눈으로 분명히 보았어요. 며느리 박수연이 조문객들 사이를 빠져나가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것을, 핸드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며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을, 최순례는 아들 영정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최민준, 42살,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전화를 걸어 엄마 밥은 드셨어요?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물어보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손 쓸 새도 없이 그대로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들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며느리 수연은 달랐습니다. 울기는 울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찍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목맨 소리도 냈지요. 그런데 최순례의 눈에는 그 눈물이 마른 것처럼 보였어요. 젖지 않은 눈물, 소리만 있고 물기가 없는 울음. 장례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줄어들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늦은 시각, 최순례는 아들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옆에 앉아야 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녀 민서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충격에 새벽부터 울다 지쳐 구석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10살짜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최순례는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며느리를 찾아서요. 그때 들렸습니다. 화장실 옆 비상구 계단 쪽에서 낮고 짧은 목소리가요. 응, 나야. 지금 괜찮아. 아니, 아무도 없어. 최순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 3일장은 기본이고 49제까지는. 응, 그때까지만 좀 참아. 나도 너무 힘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끊을게. 최순례는 돌아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들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 영정 앞에 촛불이 타고 있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들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너는 알고 있었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감각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발인 날 아침 최순례는 관을 붙들고 통곡했어요.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른 것인지 울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딸처럼 아꼈던 친정어머니가 달려와 등을 토닥여줬어요. 순례야, 정신 차려야 해. 손녀한테도 있어야잖아. 그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민서가 최술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가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최술래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하늘에서 잘 있지? 그럼, 우리 민서 아빠는 착한 사람이니까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 계실 거야. 최술래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수연은 그 장면을 좀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요. 어제 밤새 운 것인지 눈밑이 퍼럭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어떤 계산 같은 것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최술래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직은요. 납골당의 안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아들이 살던 아파트,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아들이 즐겨 신던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소파 옆 탁자에는 읽다 만 책이 엎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최술래는 그 책을 들어봤어요. 페이지 중간에 접힌 곳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읽던 부분이었겠지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술래는 아들 집에 머물렀어요. 손녀 민서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민서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매일 울었습니다. 아빠가 쓰던 베개를 껴안고 잠들었어요. 수연은 달랐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부터 수연의 핸드폰은 바빴어요. 틈만 나면 어딘가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식사 중에도 민서가 옆에 있을 때도요. 최술래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밥을 먹다가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일 잠깐 나가야 해서요. 어딜 가려고?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보험 관련 서류도 있고 회사에 제출할 것도 있고. 최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서는 걱정하지 마. 수연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최술래는 밥상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험, 회사 서류, 그게 다일까요? 민서가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응, 민서야.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최술래는 손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디가 이상한 것 같아? 민서가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방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 전화하면서. 최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손녀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민서야, 어른들 일은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아빠 잘 기억해줘. 응?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49제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뭔가 달랐어요. 수연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아이섀도까지 했습니다. 최술래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연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최술래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마흔 언저리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훤칠한 키에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서 와. 수연이 소곤거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최술래에게는 다 들렸어요. 남자가 들어서다 최술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수연은 뒤늦게 최술래를 발견하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 친구예요. 민준이 힘들었을 때 많이 도와줬던. 최술래는 말없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호라고 합니다. 수연이 친구입니다. 친구. 최술래는 그 단어를 씹었습니다. 친구가 아들 유골이 납골당해도 채 자리 잡기 전에 49제도 안 지난 집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옵니까? 친구가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편하게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앉지. 최술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지만 억눌렀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방에 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아이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수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남자 이정호는 어색하게 앉아 차를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술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네, 어머니. 민준이 기재사는 언제 지낼 생각이야?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정호가 찻잔을 내려놨어요. 그건 생각해봐야죠. 요즘은 기재사 안 지내는 집도 많잖아요. 그래. 네. 그리고 어머니, 저도 이제 혼자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민서도 키워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수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이정호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이정호가 기침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수연이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많이 힘드실 텐데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최술래는 이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오래. 그렇겠지요.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하지만 어떤 온도도 없는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호가 돌아갔어요. 수연은 현관까지 배웅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최술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듣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49제 지나면. 나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술래는 접시를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9제 지나면 아직 아들이 저 세상에 자리도 못 잡았을 텐데 49일이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인지 최술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몰랐던 거니? 그날 밤이었어요. 민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최술래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민준의 물건들이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책들이 쌓여 있었고 서랍장에는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술래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 보험 증서, 각종 계약서들. 최술래는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민준이 얼마나 꼼꼼한 아이였는지 모든 서류가 날짜 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아래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크림색 봉투였어요. 겉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최술래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언제 쓴 걸까요? 왜 쓴 걸까요? 봉투를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들이 이걸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겠지요. 최술래는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니, 자신의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때가 오면 열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방 속에 있었지만 그 무게가 가슴까지 눌렀습니다. 49제를 사흘 앞둔 저녁이었어요. 수연이 저녁을 먹다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미리 준비한 듯 차분한 목소리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술래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말해. 수연이 잠깐 손을 모았다가 폈어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민서도 커가고 저도 혼자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혼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술래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귀가 빨개졌습니다. 민서도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혼자 이 아이 키우기가. 민서야. 최술래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응, 할머니. 방에 들어가 있어. 민서가 말없이 일어났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문이 닫혔어요. 최술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49제도 안 지났어. 최술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49제 지나고 나서 민준이 아직 길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 49일 동안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머문다잖아. 그 애가 아직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믿음의 문제이고. 이정호, 그 남자.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살아있을 때부터야? 한 박자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이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어요. 최술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천천히 치우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 물소리 뒤에 최술래의 눈물이 숨겨졌습니다. 수연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최술래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 어딘가에 있겠지요.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있겠지요. 민준아, 너는 얼마나 많이 참았던 거니? 가방 속의 봉투가 생각났어요. 최술래는 베란다를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 겉면의 글씨를 쓸어봤어요. 엄마에게 민준이 쓴 글씨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49제 날에 열자고 생각했습니다. 49제 날 아침이었어요. 최술래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지를요. 수연은 늦게 일어났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진한 화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화사한 느낌이었어요. 상복과는 거리가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서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아이도 느끼는지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납골당에 가서 아들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최술래는 아들 영정 앞에 이마를 대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민준아, 오늘이 49번째 날이야. 이제 멀리 가도 돼. 엄마가 허락할게. 잘 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수연은 형식적으로 절을 올리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 모습을 민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최순례도 봤어요. 납골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였어요. 수연이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최순례가 물었습니다. 잠깐 나갈 데가 있어요. 이정우 만나러 가는 거야? 수연이 멈칫했습니다.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이 49제잖아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해요. 민서는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녁에 들어올게요. 최술래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무 말 없이요. 민서야. 최술래가 손녀를 불렀어요. 민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봐. 민서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최술래는 가방을 들고 왔어요. 아들 방 서랍에서 꺼낸 그 크림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여기 앉아. 뭔가를 느꼈는지 수연이 천천히 앉았어요. 가방에서 꺼낸 봉투를 보자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민준이 방 서랍에서 나왔어. 나한테 쓴 편지래.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49제 날 열어보려고 기다렸어. 최술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종이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빽빽한 손글씨였어요. 아들의 필체, 꼼꼼하고 단정한 그 글씨. 최술래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엄마가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리 써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어. 수연이 미동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최술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건강하지 않았어. 두통이 자주 왔는데 검사해 봤더니 뇌혈관이 좋지 않다고 했어.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거든. 오래 못 살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 편지를 썼어. 최술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오래 못 살 수 있다는 걸 혼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걱정할 것 같아서. 수연이한테도 말 안 했어. 이 사람은 알아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 수연이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엄마. 수연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 작년부터 알았어. 처음에는 믿기 싫었는데 핸드폰에서 문자를 봤어. 그냥 모른 척 했어. 민서 때문에. 이혼하면 민서가 힘들 것 같았거든. 소리가 없었습니다. 민서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수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꼼짝도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최술래는 계속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어요. 그래도 미웠냐고? 솔직히 그랬어. 많이 울기도 했어. 근데 이상하게 용서가 됐어. 내가 너무 바빴잖아. 민서한테도 수연이한테도 그 사람도 외로웠겠다 싶었어.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최술래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유언장은 따로 변호사한테 맡겼어. 공증까지 해뒀으니까 법적으로 유효해. 내용은 이래. 집은 민서한테 줄 거야. 민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관리해줘. 보험금이랑 예금도 민서 앞으로 신탁해뒀어. 수연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미워서가 아니야. 그냥 내 거는 내 딸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한테는 할 말이 없어. 잘 살아. 민서 엄마로서는 잘해줘. 그것만 부탁해. 그리고 엄마, 수연이가 재혼을 하더라도 민서는 지켜줘. 엄마만 믿을게. 최술래는 종이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이번 생에 못다한 효도 다음 생에는 꼭 할게. 그 말이 끝나자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찢어지는 울음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슬픔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술래는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민서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최술래는 손녀 등을 쓸어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그 여자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이마를 방바닥에 댄 채로 소리도 없이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점점 크게. 통곡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민준 씨, 미안해요.
그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꾸민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최술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냐고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민준이 혼자 알고, 혼자 사귀고, 혼자 이해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끝내 혼자 그 마음을 글로 써서 서랍 속에 남겨두고 갔다는 것. 최술래는 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그 한 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서가 다시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오래 울었어요. 수연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린 채로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 씨, 민준 씨. 이제야 부르는 그 이름이 창문 너머 어딘가로 흘러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수연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어요. 눈이 퉁퉁 붓고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이었습니다. 비로소 사람 얼굴 같았어요. 최술래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최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죽을 저었습니다. 저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민준 씨가 남긴 대로 하겠습니다. 최술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는?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엄마잖아요. 그 역할은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많이요. 최술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였어요. 죽이 다 됐습니다. 최술래는 그릇에 담았어요. 민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야, 밥 먹자. 방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민서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얼굴을 씻고 나온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죽을 떠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아빠 편지에서 다음 생에 효도한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럼 아빠 또 태어나는 거야? 최술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서 곁에 꼭 다시 올 거야. 다른 모습으로. 민서가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알아봐야지. 눈을 보면 알 것 같아. 아빠 눈은 특별하거든. 최술래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서가 꼭 알아봐줘. 수연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술래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왔어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민준아, 잘 가고 있지? 엄마는 괜찮아. 민서도 잘 지킬게.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아들의 대답 같았어요. 최술래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직 아팠어요. 오래 아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고요했어요. 아들이 남기고 간 것들이, 그 꼼꼼한 글씨들이, 엄마 사랑한다는 그 마지막 말이 저 세상 가는 길에 쓸어놓은 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술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민서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 가도 돼? 가고 싶어? 응. 아빠가 그랬어. 슬픈 날에도 학교는 가야 한다고. 최술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민서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아들의 온기 같았어요. 최술래는 걸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자리에서 손녀의 손을 잡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 민서의 이야기, 그리고 최술래 자신의 이야기가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은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최술래 앞으로였어요. 아들이 변호사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메모 한 장. 엄마, 서랍에 있는 편지 다 읽었어? 마지막 장이 안 보이면 봉투 안쪽 확인해봐. 최술래는 크림색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 안쪽을 살폈어요. 풀로 붙어 있는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딱 2줄이었어요. 엄마, 서랍 맨 밑에 빨간 상자 있어. 거기 열어봐. 엄마 주려고 오래 모은 거야. 최술래는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아래 서랍. 여러 겹의 서류 밑에 작은 빨간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10년치, 20년치, 날짜가 적힌 봉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날, 어버이날, 엄마 생일, 매년 넣어뒀던 것들이었어요. 최술래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건강해야 해. 나 엄마 오래 봐야 하거든.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어머니 날. 엄마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 번째, 네 번째. 봉투마다 짧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단정한 글씨로요. 최술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상자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소리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엄마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아이가 떠났어요. 하지만 이 상자 속에, 이 글씨들 속에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빨간 상자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최술래는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빨간 상자를 가슴에 안고 우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최술래는 아들 방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등이 아팠고 무릎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방에 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즐겨 쓰던 로션 냄새, 오래된 책 냄새, 어쩌면 그냥 이 방이 풍기는 익숙한 냄새였겠지만 최술래에게는 민준이었습니다. 봉투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날짜 순서대로 다시 담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봉투는 15년 전 것이었어요. 그에 최술래 생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27이던 해였어요. 막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던 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지폐 몇 장과 함께 메모지가 있었어요. 엄마, 첫 월급이야. 반은 생활비 보태고 반은 엄마 맛있는 거 사드려. 나 이제 돈 번다.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최술래는 그 지폐를 꺼내봤습니다. 5만 원짜리 2장이었어요. 15년 동안 이 봉투 안에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주지 않은 거였어요. 주려고 모아뒀다가 기회를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줬다고 생각해서 잊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엄마를 위해 첫 월급을 봉투에 담아뒀다는 것. 그 마음이 15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최술래는 지폐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민준아, 이 돈은 안 쓸게. 엄마가 갖고 있을게. 조용한 방 안에 말이 퍼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찾아왔습니다. 최술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요. 수연은 머뭇머뭇 거실로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이정우한테 연락했어요. 최술래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끝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편지 읽고 나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최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나쁜 사람이죠. 그래. 짧고 명확했습니다. 최술래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연아.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던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경우도 있어. 내가 그걸 못 믿는 건 아니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 엄마로서 그것만 잘해줘. 민준이도 그걸 원했을 거야.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민서한테는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줘.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 아이가 크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내가 말해줄 수도 있지만 엄마한테 듣는 게 달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할게요. 잘할게요. 최술래는 빨간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 먹었어?
죽 남은 거 데워줄까?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수연이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응, 민준 씨, 좋은 사람이었죠. 최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최술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빨간 상자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렸어요. 민준아, 잘했지? 잘하고 있지?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아들이 떠난 첫 겨울이었습니다. 최술래는 아들 집에서 민서와 함께 지냈어요. 수연은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가끔 들렀습니다. 어색한 시간들이 쌓였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민서는 조금씩 학교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등교하기 싫다고 울었어요. 선생님이 아버지 이야기를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최술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말하면 돼. 우리 아빠 하늘나라 갔다고. 근데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그것도 같이 말해. 민서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친구가 같이 놀자고 했어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최술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준이 남긴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이 아이였구나.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서가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최술래가 옆에 앉았어요. 민서야, 무슨 생각해? 아빠 생각. 어떤 거? 작년 이맘때 아빠가 눈사람 만들어줬거든. 코가 당근이 없어서 나뭇가지로 했는데 웃기게 생겼었어. 내가 웃으니까 아빠도 막 웃었어. 최술래는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눈사람 사진 있을 것 같아. 아빠 핸드폰에. 아들의 핸드폰. 아직 해지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변호사와 상속 정리를 하면서 핸드폰 안의 사진들은 백업을 받아뒀습니다. 최술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사진 뽑아서 앨범 만들어줄까? 민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머니, 그거 진짜 좋겠다. 그렇게 그 겨울은 사진 앨범을 만들며 보냈어요. 민서가 고르고 최술래가 뽑아서 붙였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부터 민서 태어났을 때 사진까지. 민서는 아버지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할머니, 아빠 어릴 때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 똑같아. 아빠 눈이 민서한테 갔어. 민서가 사진 속 아버지 얼굴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아빠야, 내가 알아봤어. 최술래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보면 알 것 같다던 그 말. 민서가 사진 속에서 찾아냈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들이 떠난 지 6달이 됐습니다.
최순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민서 곁에 있고 싶었지만 수연과 민서가 둘이 지내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빨간 상자도 챙겼습니다. 민서가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할머니, 이것도 가져가. 내가 만든 거야. 색종이로 접은 학이었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이게 학이야? 응. 1000마리 접으면 소원 이루어진다잖아. 내가 할머니 건강하라고 접고 있어. 최순례는 그 학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몇 마리 접었어? 13마리. 1000마리까지 많이 남았네. 괜찮아. 할머니 오래 살아야 하니까 천천히 접을게. 최순례는 웃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랐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안고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수연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이 이전의 날카로움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자주 오세요. 그래.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나도 보고 싶을 거야. 최순례는 수연을 한번 바라보고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민서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또 올 거지? 그럼, 매주 올게. 약속이야? 약속?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야. 분명히. 문이 닫혔습니다. 최순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참다가 아파트 로비에서 결국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로비에서 잠깐 소리 없이요.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환했어요. 자신의 집에 돌아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아들이 사주었던 집이었습니다. 20년 전에요. 최순례 환갑 기념이라며 그때 민준이 모은 돈을 털어서 전셋값을 보탰어요. 그때 최순례는 말렸어요. 젊은 사람이 그 돈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민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집에서 엄마 안 쫓겨나게 하는 게 아들 할 일이라고요. 현관에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공기가 텁텁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먼지가 앉았어요. 최순례는 걸레를 꺼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혼자 이 집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들이 떠나기 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핸드폰만 바라보며 민준이 연락하길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바쁜 걸 알면서도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외롭긴 했지만 아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빨간 상자 안에 있었어요. 서랍 속 편지들 안에 있었어요. 그 아이가 쓴 글씨들 안에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반찬은 간단했어요.
그래도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늘 말했거든요. 엄마, 혼자 계셔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국이랑 반찬이랑 제대로 차려서요. 그 말이 생각나서 반찬을 3가지나 만들었어요.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드라마가 하고 있었어요. 어떤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최술래는 드라마를 보다가 채널을 껐어요. 드라마 속 가족이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괜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빨간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봉투를 열까요? 날짜가 5년 전인 봉투를 골랐어요. 엄마, 어버이날. 오늘 못 가서 미안해. 아이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어서. 민서가 토끼 역할 했는데 되게 웃겼어. 엄마도 보셨으면 했는데. 다음엔 꼭 같이 데려갈게. 그때까지 건강해. 최술래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서가 토끼 역할을 했던 발표회. 그때 최술래는 갔었어요. 나중에 민준이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민서가 귀를 붙이고 깡충깡충 뛰는 영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민서가 이제 11살이 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여름이 됐습니다. 방학이 되자 민서를 데리고 왔어요. 최술래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집이 신기한지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들을 꺼내보고 서랍 안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누구야? 젊은 남자 사진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술래는 그 사진을 받아봤어요. 가슴이 욱신했습니다. 아빠야. 22살 때 민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아빠가? 응. 할머니가 찍어줬어. 그때 막 서울 와서 대학교 다닐 때야. 민서가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빠가 젊었을 때도 잘생겼다. 최술래가 웃었어요. 그렇지. 우리 민준이 잘생겼었지. 할머니, 아빠 대학교 때 얘기해줘. 나 아는 거 별로 없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최술래는 아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혼자 자취를 시작하던 날, 이사 짐을 들고 올라가다가 허리를 다쳤던 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서 엄마한테 냉면을 사줬던 날, 수연을 처음 소개받던 날, 아빠가 그때 많이 긴장했었어.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민서가 깨르르 웃었어요.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어? 처음엔 잘 몰랐어. 근데 민준이가 행복한 거 보니까 마음에 들었지. 지금은? 민서가 갑자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술래는 잠깐 생각했어요. 지금은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 하지만 민서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현명한 아이였습니다. 11살이 아직 많은 걸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었습니다.
민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힘든 날에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뭔가 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여름 최순례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황정옥이었어요. 7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도 가끔 만났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사이가 뜸하기도 했지만 나이 들어 다시 가까워졌어요. 정욱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순례야, 나야. 아들 이야기 들었어. 미안해서 연락 못했는데 이제 좀 됐냐? 밥 한번 먹자.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둘이 만났습니다. 오래된 국밥집이었어요. 40년 된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욱이 말했어요. 야, 너 많이 말랐다. 그래, 그래. 살 많이 빠졌어. 밥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먹는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최순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있어. 민준이가 밥 챙겨 먹으라고 했거든. 정욱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아이고, 착한 놈이었는데. 응, 어떻게 됐어? 갑자기라더니. 최순례는 국밥을 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뇌혈관이 좋지 않았다는 것, 아들이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편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했어요. 세세한 건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혼자 많은 것을 사귀며 살았다는 것, 정욱이 들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순례야,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해봐. 너 지금 어때? 진짜로. 최순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생각했어요. 슬퍼. 매일 슬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민준이 생각나. 밥 먹다가도 생각나. 자다가도 꿈에 나와. 근데 이상한 게 무너지지는 않아. 이전에 아들 살아있을 때도 나 힘들면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안 무너져. 왜 그런 것 같아? 민준이가 남긴 것들이 있어서 편지도 있고 사진도 있고 손녀도 있고 그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다 갔다는 게 실감나. 없어진 게 아니야. 어딘가에 계속 있어.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거구나. 응, 오래 걸리겠지. 다 괜찮아지는데. 근데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해.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 그게 맞는 거야. 두 사람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식혜를 마셨어요. 오래된 집에서 오래된 사람과 앉아서 최순례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순례야. 응. 이제 너 좀 살아. 네 삶을. 최순례가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애 키울 때도 아들 때문에 살고 남편 간 다음엔 아들 바라보고 살고 이제 손녀도 있지만 너도 좀 살아. 산책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여행은 무슨. 왜? 너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잖아. 맨날. 최순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랬나? 갔다 와. 나랑 같이 가자. 올 가을에.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예약해야 해. 나 이번엔 진짜로 간다. 최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한 번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매번 미뤘습니다. 이제 아들이랑은 못 가지요. 하지만 친구랑 갈 수는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기일에 납골당에 갔습니다. 수연과 민서도 왔어요. 셋이 함께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빠, 나 이번에 반장 됐어. 할머니가 내가 알아봐 주겠지 했는데 진짜 아빠 알아봤지? 잘했지? 최술래는 웃었습니다. 수연도 옅게 웃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서가 최술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함께 걸었어요. 수연이 조금 앞을 걸었고 최술래와 민서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지? 그럼 엄마도 할머니도 나도 아빠가 없어도 가족이지? 그래. 아빠가 우리를 묶어놨어. 그러니까 가족이야. 민서가 할머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세 사람이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늦가을, 정옥의 말대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2박 3일이었어요. 최술래와 정옥, 그리고 정옥의 친구 몇 명이 함께였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최술래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민준아, 나 제주도 간다. 혼자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하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바람이 강했습니다. 최술래는 숙소에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높았어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눈물 대신 다른 게 왔어요. 어떤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잔잔함이었어요. 괜찮다.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옥이 옆에 다가왔어요. 어때? 좋다. 그렇지? 오길 잘했지? 응, 오길 잘했어.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최술래는 그 하늘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요. 그리고 민서에게 보냈어요. 민서야, 할머니 제주도 왔어. 하늘 예쁘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와, 예쁘다. 할머니 잘 놀다 와. 아빠도 거기 있을 것 같아. 최술래는 핸드폰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래, 여기 있을 것 같아. 겨울이 다시 왔어요. 아들이 떠난 지 1년 넘어 두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직접 오겠습니다. 수연이 왔어요. 민서 없이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로? 지방이에요. 제 친정이 대전인 거 아시죠? 거기 엄마가 좀 편찮으셔서요. 제가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최술래는 듣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민서도 같이 데려가려고요. 거기 학교도 괜찮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최술래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원해? 물어봤어요. 가도 된다고 했어요. 대신 할머니한테 자주 와야 한다고. 최술래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그 안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민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괜찮다고 했겠지요. 수연이가 잘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게 편지에도 있었습니다. 잘 살아. 민서 엄마로서는 잘해줘. 그래. 최술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잘 살아. 민서 잘 키우고. 수연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주 올게요. 명절에도 오고 민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바로 올게요. 그래. 그것만 지켜줘. 약속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전과 달랐어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화 많이 나셨죠? 응.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은 덜 나.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야. 큰 실수였지만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한테 잘 못했어요. 알고 있어요. 알면 됐어. 살면서 갚아. 그 아이한테 직접은 못 갚지만 민서한테 갚아. 그게 민준이한테 갚는 거야.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에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할게요. 최술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을 끓이고 싶었어요.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2잔을 내왔어요. 두 사람이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따뜻했어요.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트럭이 짐을 실었어요. 아들이 살던 집이 비워졌습니다. 최술래는 빈 집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거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흔적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긴 한데 달랐어요. 이전에 느꼈던 그 무너지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좀 더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슬픔이랄까요? 민준아, 이 집도 이제 다른 사람이 살겠다. 좋은 가족이 들어오면 좋겠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민서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술래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민서야, 나 진짜 가야 해. 대전 이사 가야 해. 알아.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 나도.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술래가 쭈그리고 앉아 아이 눈을 맞췄어요. 민서야, 들어봐. 응. 할머니가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전화하면 되고, 보고 싶으면 오면 되고, 방학 때는 할머니 집에서 있어도 돼. 알겠어? 민서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근데 보고 싶을 것 같아. 보고 싶으면 연락해. 바로 달려올게. 약속이야? 약속이야. 민서가 최술래 목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최술래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오래 안았습니다. 민준이 남긴 것, 이 아이였습니다. 이용기였어요. 수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락 드릴게요. 그래. 건강하게 계세요. 너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수연의 차도 뒤를 따랐어요. 민서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술래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사라졌습니다. 최술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도로가 조용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였습니다. 반찬은 2가지였어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먹었어요.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롭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바닥 같았어요. 밟으면 꺼지는 느낌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날씨 같았습니다. 춥긴 한데 입고 있는 게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그런 날씨. 설거지를 하고 빨간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봉투를 열까요? 아직 열지 않은 봉투들이 남아 있었어요. 최술래는 매일 하나씩만 열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열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아있는 한 아직 아들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고른 봉투는 3년 전 날짜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나 요즘 엄마 꿈 자주 꿔.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꿈. 생일 아닌데 미역국이 먹고 싶다. 요즘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 다음 주에 갈게. 최술래는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갔었어요. 그때 같이 미역국 끓여 먹었어요. 민서도 같이 왔었습니다. 셋이서 밥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서가 미역국 면발이 머리카락 같다고 해서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날이 얼마나 평범했는지.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주말 점심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최술래는 메모를 접어 도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또 열지 뭐. 봄이 다시 왔습니다. 어느덧 아들이 떠난 지 2해가 지났어요.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탔어. 아빠 그린 거야.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했어. 사진이 왔어요.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아래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랑 나. 최술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잘 그렸네. 잘 그렸어. 답장을 보냈어요. 민서야, 정말 잘 그렸다. 아빠도 좋아하겠다. 할머니도 그림 사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도 돼?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당연하지.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줘. 아빠도 거기 있는 거야, 그럼. 최술래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웃은 게요. 그림을 프린트해 벽에 붙였습니다. 부엌 쪽 벽에요. 밥 먹을 때 항상 보이는 자리예요. 민서가 그린 아빠와 민서가 벽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최술래는 밥상을 차렸어요. 민준아, 밥 먹자.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괜찮았어요.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술래에게는 자연스러웠어요. 아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그림 안에도, 빨간 상자 안에도, 민서의 눈 안에도요.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었어요. 창밖으로 봄이 왔습니다.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연두색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최술래는 밥을 다 먹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민준이가 원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정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야. 술래야. 웬일이야? 이번 봄에 어디 가자. 우리. 정옥이 잠깐 조용하더니 웃음소리가 났어요. 야, 드디어 내가 먼저 제안하네. 응, 가고 싶어. 어디든. 경주 어때? 벚꽃 필 때. 좋아. 진짜지? 이번엔 미루면 안 돼. 미루지 않을게. 이번엔 진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최술래는 빨간 상자를 열었어요. 아직 열지 않은 봉투들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만 열자. 내일 또 하나. 그 다음 날 또 하나. 그렇게 조금씩 아들과 이야기할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괜찮았어요. 충분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빨간 상자 속 봉투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기 있는 것처럼요. 최술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잘 살게. 걱정하지 마. 창밖에 봄이 가득했습니다.